분명하게 드러내는 법관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판결과 관련해서 그런 보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바라다 보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좋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 워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본인 말씀에도 거의 평생 법관으로 주로 공법 분야의 소송에 관여를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잘 해왔다 그렇게 이제 자찬도 하셨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관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나 보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정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보의 경우에도 길게 하실래요? 좀 짧게 하시는 게 짧게 좋지 할까요?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판결과 관련해서 그런 보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바라다 보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좋습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자, 후보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법재판소의 국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지금 잘하고 있다는 26%고 못하고 있다는 62%, 뭐 압도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 결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자, 그러면 정치적,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네네. 짧게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전 두세 가지 이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가 이제 굉장한 국회가,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이제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뭐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에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제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없고 양심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말하듯이 개인의 양심,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이 약간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따라야 될 것은 사회적 양심입니까? 개인적 양심입니까? 사회적 양심입니다. 사회적 양심입니까?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소장님이 그 청문회 때 보수주의자란 말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후보님이 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된 이유는 35년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과 무게와 그 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직을 맡으셔도 예측 가능하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맞겠죠? 네, 그냥 제비 뽑기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명된 뒤에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 뒤에 기존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면 임명권자의 예측을 불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 발언들 그리고 행위들, 도덕성이 이 기준, 이 임명되고 재판관으로 활동한 기준 동안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지 사람이 바뀔지를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후보님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이 관점에서 저는 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많이 하셨고 또 사형제에 대한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신감 있게 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양심이란 것도 저는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정치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정치성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고 중직을 맡을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거나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종석 소장이 보수주의자란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회냐에 따라 특정 상황이 어떻게 판결될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 이건 뭐 그날 그냥 기분에 따라 판결이 내릴 수 있다라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이종석 소장에게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 워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PT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조금 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지금 오전에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게 이제 뭐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것이 이제 헌재로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네, 헌법과 그렇습니다. 법률에 입각해서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침을 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더 인정받지 않을까요?
좀 아쉬워요, 많이. 글쎄요. 그럼 그러니까 이 탄핵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이렇게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탄핵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께서 표현하듯이 그런 남발이다 뭐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그 사안이 제가 어떤 식으로 탄핵 소추가 됐는지 소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이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 남발이 논란이 크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 사안은 그 소추가 말하자면 철회라 그러나요? 철회돼서 이제 끝나버린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전에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위반을 넣어놔서 재발의까지 하게 된 총국에 대해서도 오기나 오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68명이에요.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그 탄핵 소추안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재판을 해보다 보면 큰 것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적을 때도 단위를 잘못 적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하면서도 사소한 부분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한 없이라기보다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네,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평가돼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되거나 통제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으면 거부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면 국회는 입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매번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바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 이런 법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국가의 정책이나 외교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모호한 답변이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는 어떤 권한 제한이 가능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의 그 모호성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도 되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거 좀 질문.